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를 좀 염두에 두고 제 말씀을 좀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인데, 이제 언론의 이제 헤드라인 대부분이 한미 동맹이 경제, 산업,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이제 평이 있었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의 함의가 지금 우리 신남방 정책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니 해도 결국은 이제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내년 이제 대선 주자로 나오시는 분들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델을 찾으려는 그런 경쟁을 또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30하고 31일이죠. 다음 주. 요번 주인가요? 그 PG4, 기후변화 서밋이 또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3가지, 즉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제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양극화 해소 또는 성장 모델, 그 다음에 탄소 중립에 관련된 우리의 입장, 이런 3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신남방 정책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우리가 이제 신남방 정책하면 이제 아세안 10개국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그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아세안 한 10여 개 국가가 있죠. 근데 베트남이 거의 우리 전체 아세안 교역의 50% 이상이 이제 넘는 나라인데, 사실은 GDP 규모로 보면은 베트남이 한 10개국 중에서 한 5, 6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죠. 또 우리가 이제 아세안이 10개국이지만 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무역의 이제 그 우리 수출 규모로는 중국이 이어서 2위이고, 또 특히 그 흑자 규모가 2위 정도 되는, 중국 다음으로 가는 그런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그런 시장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보시기에 왼쪽으로 보시면 투자라든지 이 교육 규모는 물론 이제 국가의 뭐 규모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중국과 일본에 대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열세한 상황이죠. 신남방 정책은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즉 안보, 외교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이제 좀 줄이면서 시장을 다변화할 거냐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 소위 이제 강대국이죠. 강대국 수준에 상응하는 그런 그 아세안의 포지션으로 외교 파트너십을 가져가자는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30년간 헛바퀴 돈 아세안 공약 신남방 정책으로 길 찾는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홍보 문구로 나와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지난 30년간 아세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해왔길래 30년간 헛바퀴를 돌았다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남방 정책의 이제 그 성과를 평가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되고 또 성과를 이제 평가를 하려면 그 정책의 비포 애프터가 이제 비교가 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수치적으로 뭐 교육의 규모가 늘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 정책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한가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여러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이 되면서 오히려 교육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또 팬데믹 이후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덜 심각한 나라에
또 이제 어부지리격으로 교육 규모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숫자만 가지고 그 정책의 성과를 right track이다, 뭐 wrong track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신남방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잣대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과연 정부에서 시행한 이 신남방 정책이 우리 기업들이 어떤 해외 아시안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우리 기업 스스로 느끼기에 많은 도움이 되느냐라는 관점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상대국 입장에서 과연 여러 이제 그 지역 내에 국가 간 연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one of them으로 과연 이 신남방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 내부에 어떤 그 우리 뭐 사회적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우리 기업 관점에서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탈한국 엑소더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그 뭐 우리가 국내가 반기업 정서가 뭐 심하고 또 기업 규제가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은 저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서비스 업종들 중에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 뭐 증권, 은행 이런 이제 업종들이 있죠. 이런 업종들은 국내 내수로서 이제 성장을 해온 이제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출산이라는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국내 기업이 이 내수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제조에 종사하는 소위 전통적인 제조 업종과 이 기술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일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또 이제 하나의 탈한국 엑소더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과거와 달리 제조 기지로서의 경쟁력, 즉 매력은 우리가 이미 잃은 지 꽤 오래됐다. 그게 이제 잘 아시던 이제 고비용 저부가 우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국내 기업들이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보고 국내에다가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국을 탈출해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하려면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요즘 우리 국내 뭐 증시에 그 외자가 많이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국내 시장에서 잘 나가는 한국 기업 우리 관심 없다. 중국에서 잘 나가는 한국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한테 추천해달라. 그 요청이 굉장히 우리 국내 시장을 보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1대1로라는 전략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경제 용토를 확장하는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중국의 제조 굴기가 우리 제조업과의 경쟁한다라는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수출 중심의 경제니까 해외 시장에서조차도 중국이 경제 용토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1대1로에 맞설 만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냐. 이때까지 FTA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용토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봤죠. 프리 트레이드를 해서. 그러나 이 소위 말하는 FTA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경제 영토 확장 전략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상대국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볼 거냐 했는데 여러분 그 영내에 지금 뭐 몇 가지 되는 것만 해도 부패 없는 개발 사업을 하자 해서 형성된 블루닷 네트워크도 있고 뭐 잘 아시는 경제번영 네트워크, 쿼드, 또 CPTPP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미국 주도 우리 자본주의 자유 진영 중심으로 이제 구축된 아세안 국제 간 이제 연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국 주도로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1대1로라든지 뭐 AIIB 뱅크라든지 RCEP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내의 국가 간 연대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 정책과 비교했을 때 아세안 10개국이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을 정말 이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수용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수용도가 있어야만 경제 산업에서 실질적인 연대를 우리가 형성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는 그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 신용력, 국제 외교 영향력 이런 걸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퀘스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이게 뭐냐면은 신남방 정책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아세안 지역에 우리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출을 많이 이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엔 우리 중소기업들이 동남아로 생산 기지나 이 공장 이전 투자를 하면서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세안에 나가 있는 공장들을 다시 불러들여야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내부에서 한편으로는 밖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불러들여야 되는 이런 우리 정책 간의 이 상충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럼 왜 이런 상충이 생겨날 수밖에 없냐? 이거죠. 그럼 앞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구조적인 상황에서 해외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대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해외 투자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국내 경제의 활성화와 연동이 되게끔 하고 또 국내 일자리도 더 생기게끔 할 것이냐. 우리 이번에 한미 회담에서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죠. 뭐 44조를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그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퀘스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우리는 신남방 정책과 우리 국내 경제와의 조화점을 못 찾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신남방 정책이 과연 성과가 있었는가? 또 그렇다면 앞으로 더 이제 성과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으로 내용으로 더 진화시켜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외교와 통상이 하나 되는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제 한미 동맹에서 이제 그걸 우리 국민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목격을 했었죠. 그러면 외교적인 수사,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하면서 이제 세 가지 가치를 제안을 했죠. People, Peace, Prosperity. 이 외교적인 수사는 뭐 어떤 레토릭이 된다 할지라도 그 국가와 우리 국가의 어떤 이 서로 신용 관계, 국제 영향력 관계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실질적인 통상 모델이 뭐냐로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세안하고 우리 서로 윈윈하자고 아무리 해본들 결국 그 상대 국가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과 그 상대국 간의 통상 모델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 통상 모델을 어떻게 할 거냐가 결국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레버리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뭐 30년간 아세안 공약이 헛바퀴를 돌았다는 그런 이제 홍보 문구가 나왔었는데 그럼 30년간 우리가 왜 어떤 통상을 했느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품 제조 수출형 통상 모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남방 정책을 문 대통령 이후에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 요즘 대중문화 한류에 편승해갖고 시장을 다변화한다, 뭐 상품, 화장품 같은 그런 상품을 다변화한다, 또 이제 저인건비를 활용한 생산 기주로 활용하는, 즉 결국 상품 제조 수출이라는 통상 모델에서 한 발자국도 우리는 발전된 게 없다는 거죠. 그 상태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포 팬데믹이 있고 또 지금 팬데믹이 진행 중인 게 있고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신남방 정책이 이제 비포 코로나로 시작이 돼 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신남방 정책 플러스라고 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던 이제 K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세안을 지원하자는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씩 조정이 되는 그런 이 진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 과연 신남방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큰 퀘스천으로 남는 거죠. 그 모델이 신남방 정책 2.0이다라는 우리 윤범기 기자가 저한테 준 숙제인데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역대적으로 아세안 시장을 상품 시장으로 우리는 바라본다는 겁니다. 상품 시장, 우리 물건을 파는 시장으로 이제 바라봤는데 우리가 아세안 시장을 상품 시장으로만 보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제 한 단계 위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세안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우리나라가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세안 신남방 정책을 하면서 제시했던 세 가지 원칙, people, prosperity, peace,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무슨 경제 체질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누가 뭐래도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이 삼중고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왜? 이 삼중고 자체가 지금의 경제 체질에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들 K자형 회복을 걱정을 하고 있죠. 양극화를 더 확대시키는 잘 나가는 비대면 쪽은 아주 매출이 막 고속으로 성장을 하는 반면에 전통 업종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양극화는 더 이제 확대가 되겠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은 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해법은 도대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새로운 담론들이 나오고 있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야 된다. 포용 성장해야 된다. 동방 성장해야 된다.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담론의 목표는 다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장과 분배, 즉 양극화 해소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왜 우리 이 경제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을까라는 거는 우리 경제 체질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경제 체질이 구현된, 즉 우리 몸처럼 구현된 게 뭐냐면은 상품 제조 수출형 성장 모델이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상품 제조 수출형 경제 모델로 달려왔죠. 그게 이제 임계점에 다다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낙수 효과도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제 낳는 것 중에 하나가 저성장이고 양극화고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제 체질을 바꾼다는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리디파인을 하면 탈상품 제조 수출인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때까지는 3만 불까지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외화를 달러를 벌어서 먹고 살던 시대에서 이제 4만 불, 5만 불로 가면은 그 시대는 끝났다 이거죠. 이거는 중국으로 가든지 우리 아세안 국가로 이제 갔으니까 그 다음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야 된다. 그러나 그 성장 모델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성장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를 같이 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찾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상품 제조 수출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그건 세 가지 큰 이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상품 수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건을 만드는 제조거든요. 제조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화, 스마트화 되잖아요. 요번에 포스코가 양극재 공장을 광양에다 짓는데 축구장 한 80개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력을 몇 명 고용하느냐? 80명을 고용합니다. 이게 뭐냐? 앞으로의 제조는 사람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판매 영업 사원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일자리에 보면 제일 많은 게 제조 인력과 영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영업이 다 지금 온라인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은행도 다 영업인력들 줄이고 있잖아요. 지점들 폐쇄하면서. 그럼 결국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제조, 수출이라는 건 영업이니까 이 모델 자체가 일자리 불임형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런 구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두고 상충이 일어나는 거죠. 기성세대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또 청년세대가 그 일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소위 일자리 뺏기 경쟁이 세대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상품 제조 수출형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인데, 지금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건 신재생 에너지를 화석 연료를 대체를 한다라는 쪽에 이제 방점 위주로 찍혀 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의 성과를 내려면 맥을 무엇으로, 즉 키를 뭘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은 다른 유럽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탄소 중립과도 굉장히 숙제가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 분야에서 전기를 쓰는 비중이 60%에 육박합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의 GDP가 우리 2배 정도 되거든요. 토탈 GDP가.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은 한국과 비슷해요.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는 1달러를 벌 때 2배 정도의, 독일 2배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에너지 과소비형 주력 산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기존에 있는 제조,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품 제조를 위한 이 공장을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태양광이다, 풍력으로 해서 바꾼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저 유럽, 북구 유럽처럼 뭐 알프스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가지고 수력이 덕을 많이 보느냐? 우리는 수력 자연 조건상 그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물론 신재생 에너지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바꾸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탄소 중립이 되려면 몸통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보다는 어떻게 이 에너지 과소비형 제조 산업 구조를 한 단계 위로 올려주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제 기후변화다가 뭐 미중 갈등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세 개의 공장이 다 해서 동북아에 밀집됐잖아요. 한국, 중국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이제 이 제품을, 상품을 판매하던 시대에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나타났지만은 각 지역별로, 자국별로 필요한 생산 시스템을 현지화하려는 방향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리저널하게 RVC로 또는 뭐 그 나라 자체적으로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공장의 70%의 설비는 수출용 설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 수출용 설비를 대한민국에 계속 가져가면서 탄소 중립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디지털 경제가 미래 경제인데, 미래 경제는 피지컬한 제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문화 콘텐츠 IP가 주력 상품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게임도 있고 또 콘텐츠 여러 가지 이제 대한민국 K-팝이다 이런 대중문화 한류 이제 콘텐츠도 나오지만,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우리의 메인 수입원이 되지만, 미래의 MZ세대, 청년 세대들의 주력 상품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문화 콘텐츠 IP가 우리의 주력 상품으로 바뀌어지는 시대가 디지털 경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이제 걸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이 경제 체제를 어느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우리면은 이런 경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신남방 정책의 이 세 가지 P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럼 피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베트남의 동화 기업이라고 있어요. 이 동화 기업이 이제 인테리어하고 가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2000년도 아마 후반부에 베트남에 진출했는데 한 7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국영기업 VRG라는 베트남 국영기업을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현지인들이 이제 경영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국영기업의 이제 매니지먼트를 한 4, 5년 해오는데 생산성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인건비 싸다고 왔는데 뭐 인건비보다 더 그냥 배꼽이 더 큰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효율로 인한 코스트가 있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이 동아기업이 한 게 뭐냐면은 동아기업이 한국에서 한창 성장할 때 80년대 중반대에 그 성장의 주역들, 은퇴한 인력도 있고 또 이미 다 은퇴 나이에 가까워온 그런 그 고령 인력들, 그 인력들과 그 80년대 중반에 쓰던 설비를 다 가지고 베트남으로 옮긴 겁니다. 그 이후에 획기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이런 기업은 베트남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IT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고 야단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인도에, 뭐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방갈로를 다니면서 그때 이미 IT 개발 인력을 뽑았었거든요. 요즘 그 베트남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IT 젊은 인력들을 단순 코딩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판교에 있는 우리 IT 개발 인력들은 설계와 기획을 하는 식으로 이원화를 하고 있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아세안의 그 젊은 청년 인구들과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들을 코칭 일자리로 하면 그 고령 인구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이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대책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남방 정책을 하면서 하나의 그 정책 취지 중에 하나가 지금 기존은 경제 교육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문화예술, 기술,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신남방 정책의 취지인데, 그러나 인력 교류가 일어나고 문화예술 교류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경제협력 모델, 즉 어떤 통상 모델을 택하느냐에 따른 부수적 결과인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력 교류를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1000여 개, 만여 개의 동아기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트남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의 고령 기술자 인력들, 은퇴에 가까운 인력들이 나갈 수 있고 지금 저 40%, 30% 잠자고 있는 그 노는 설비들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코칭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한국 대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여기 눌러 앉아서 또 벤처도 할 수 있고 또 뭐 개발 인력으로서 서로 이렇게 인력 순환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아세안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아세안 국가들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동일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우리나라에 물건만 팔아먹지 말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많으니 그것도 해결하는데 당신 기술과 업종을 좀 써라. 이 요구가 이 10개국 아세안 국가들 모두의 공통된 내용이에요. 너그 나라 우리나라 와서 장사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달라 이거거든요. 요게 무슨 소리냐면 이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개발 니즈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개발 사업이라 하는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자본과 기술이 결합돼서 새로운 시장을 일으키는 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베트남과 한국이 정말 프라스페리티, 공존, 공영을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수출국 중에서 무역 흑자 중국에 이어서 2위란 말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보다도 더 많은 흑자를 내는 게 베트남이란 말입니다. 그럼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한테서 벌어가는데 과연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상생을 하느냐? 퀘스천을 달죠. 즉 우리가 진정한 상생이 되려면 우리의 무역 흑자 규모를 한국으로만 가져올 게 아니라 거기서 번 돈을, 그 흑자를 일부를 현지에 재투자해가지고 현지에 새로운 그 개발 사업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사회의 문제도 해결하고 되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윈윈형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개인 기업으로 이제 낮추면은 우리가 베트남에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거의 다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10년, 15년 전부터 철수해갖고 지금 다 이제 돌아왔죠. 쫓겨났죠, 사실은. 왜 그러느냐? 결국은 중국 로컬 업체하고 경쟁 때문이거든요. 경쟁에서 밀려난 거죠, 결국은. 그럼 베트남이라고는 앞으로 안 그러겠느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기업이 진출할 때도 로컬 업체하고 어떤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컬 업체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세안 시장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이러면 국내 시장은 정체되어 있고 뭐 더 이상 이제 성장 기회가 많지 않지만 아세안 시장은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이다. 그럼 우리가 그 개발 니즈에 잘 부응만 한다면 이 정체된 국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아세안 시장에서 열린다. 그럼 이 성장 기회는 누구용이냐? 대기업용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대기업이 성장하면은 낙수 효과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같이 이제 성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고리가 끊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적인 성장 모델은 뭐냐 하면은 물론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지금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게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정책 금융을 준다든지 또는 뭐 동반 성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 우리 거의 20여 년 해왔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갭이 좁혀졌느냐? 아니거든요. 여전히 중소기업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자 중소기업 젊은층 그다음에 이 기성 노령층 이런 우리 사회 약자층한테 정부 주도로 뭔가를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게 이제 밑빠진 독부터 막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 가상 화폐 뭐 이런 데 가상 세계 막 메타버스 같은 데 뛰어드는 이유가 기성세대가 기존의 이 시장을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자기네들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네들만의 기회 공간이라고 가는 데가 이제 메타버스고 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중소기업이 전통 업종과 전통 기술로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성장 기회가 없지만 이 아세안 같은 시장에서는 무궁무진한 성장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은 내수 시장의 약자인 중소기업들한테 새로운 성장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걸 정부 차원에서 열어줄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양극화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 보면은 뿌리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물이라든지 단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들을 보면은 인건비가 30% 정도 이상만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한국에서 유지가 불가능해요. 사실 거의 50~60%는 다 이미 이상계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럼 해외로 나가든지 아니면 망하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주물 공장 같은 경우에는 50%가 이미 수입 노동자가 대체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퀘스천을 던집시다. 자, 우리 국민들한테 일자리도 안 만들어주는 이런 주물 공장을 그 오염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에 외국 노동자를 불러와갖고 공장에 일시키면서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공장을 유지해야 될 명분이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 국민한테 일자리도 안 주는데 우리 국민이 싫어하는데 가지도 않고 이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FTA가 과거에는 프리 트레이드해서 상품 무역을 쉽게 관세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인 경제 영토 확장 전략으로 취했다 이러면 이제는 그냥 FTA 뭐 무관세 됐다라고는 것만 끝나지 말고 우리 중소기업들 해외로 혼자 나갈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그 프리 트레이드 FTA 된 국가들한테 나가서 거기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저는 FTA 2.0이 앞으로 돼야 된다. FTA 국가 수만 늘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피스입니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안보 외교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다음 주에도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알력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우리도 지금 이미 느끼고 있죠. 석탄 화력 발전 인도네시아하고 저 베트남의 그 석탄 화력 발전소 하던 거 다 지금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개도국 입장에서는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을 빌미로 해서 성장 사다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개도국의 이런 산업화는 해야 되겠는데 선진국에서 탄소 중립한다고 억제를 했을 때 그러면 개도국은 어떻게 살아날 거냐.
이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대한민국이 30% 선진국과 70% 개발도상국의 경계 위치에 있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세안에 있는 개발도상국들하고 연대를 해서 우리의 전통 산업에 대한 인건비 올라가서 경쟁력을 잃은 그런 산업들을 동남아 쪽으로 재배치를 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저인건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산업 경쟁력도 이제 중국 대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서로 윈윈형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국가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개발도상국의 보이스를 국제사회에 대변하는 한국의 위상,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요번에 미국과 이제 첨단 산업 동맹을 반도체 배터리 이런 동맹을 맺었는데 첨단 산업은 그런 선진국하고 이제 하고 또 우리 전통 산업은 개발도상국하고 이제 산업 동맹을 해서 우리 경쟁력도 유지를 하면서 이 경제 국가로서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서울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를 이끄는 수도 역할을 하듯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70개 개발도상국과 30여 개 선진국의 브리징 허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한 30여 개의 베트남 같은 나라가 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경제 산업 동맹 자체가 결국은 이제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안보 동맹 토대가 되는 그게 이제 피스라는 원칙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렇게 이런 새로운 3P 비전을 실현을 하려면 즉 신남방 정책 2.0을 구현할 그럼 통상 모델은 그럼 뭐냐?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거냐라는 이제 질문은 우리가 어떤 포맷으로 아세안 국가에 진출할 것이냐라는 퀘스천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저는 이걸 한마디로 산업 파트너십 통상 모델이다. 즉 탈상품 제조 수출의 산업 파트너십 통상 모델이다. 산업 파트너십 통상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K 제조업을 수출하는 거다. 즉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을 수출하는 거다. 즉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자본과 기술 이걸 결합했는 게 결국 제조 지식 서비스죠. 이걸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즉 제조 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포뮬러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상품 제조 판매를 현지 문제 해결형 개발 사업으로 바꾼다. 여기서 B2C라는 건 이제 비즈니스 투 컨슈머죠. 즉 엔드 유저, 즉 우리 텔레비라든지 자동차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소비자들 하나하나한테 파는 게 이제 B2C 시장이고 우리는 이때까지 지난 30년간 이 시장만 봐온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가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미국하고 했으니까 제가 미국의 사례를 좀 들면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한 게 반도체, 배터리, 뭐 바이오 이런 주로 이제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첨단 제품에 대해서 미국 내에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숙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B2G란 말입니다.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즉 정부가 필요로 하는 수요죠. 이 수요를 미트시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44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부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 또 이런 문제가 있죠. 미국에는 첨단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만 자급화를 해야 되는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러스트 벨트가 있어요. 디트로이트라든지 뭐 여러 이제 전통 제조업들이 이 쇠락한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쇠락한 지역의 전통 제조업을 어떻게 부활을 시켜가지고 러스트 벨트를 다시 이렇게 부흥을 시킬 거냐. 이게 엄청난 미국의 과제거든요. 근데 그 러스트 벨트 내에 있는 전통 제조업, 즉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전통 제조업을 다시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겠어요? 이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모든 이 주력 산업의 세계 최고의 생산성, 기술 생산성,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이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러스트 벨트를 부응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원화를 하면서 작업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저게 작업화가 되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부품은 여전히 중국 베이스로 부품이 날아가기 때문에. 완제품 공장만 리쇼어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품은 그 밑에 수천, 수만 개가 딸려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북미라고 하죠. 미국하고 중남미 그 사이 지대, 과테말라, 에콰도르 하는 그 지역대에 엄청난 이민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 이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미국의 엄청난 사회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 중남미의 저렴한 인건비와 미국과의 근접성을 보면 저 난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우리가 중남미 지역에 만든다면, 미국하고 조인트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미국의 난민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일자리를 찾아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일자리를 현지에다 만들어주면 난민이 넘어오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난민 문제에 대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면서 소위 이 북미지대, 북미지대를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미국 전통 제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배후 기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업종과 기술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우리가 같이 미국 시장에 우리 텔레비 팔고 반도체 파는 그런 시장으로만 보지 말고 미국은 세계의 IP 수도고 세계의 경제 수도거든요. 그러면 저 경제 수도를 어떻게 대한민국이 활용할 것이냐의 관점으로 보면 텔레비 한 대, 자동차 한 대 파는 거하고는 게임이 다른 걸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남아도 보십시오. 우리가 신남방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국민이나 상대방 국가나 그래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면은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나잖아. 이게 뭐냐? 신남방 정책의 3P의 취지를 살린 시그니처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시그니처 사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베트남이 우리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 운영인 지 한 15년 됩니다. 근데 15년 되는데 15년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베트남 로컬 부품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은 포장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베트남이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이모이 정책을 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베트남 조선 경쟁력이 유람선 정도 만들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하롱베이입니까? 그거 가면 그 유람선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정부가 매년 1000여 개씩 국영기업을 민영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됩니다. 1000여 개 목표는 잡았지만 결국은 보면은 100여 개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이 국영기업을 민영화를 하려면 한국의 대기업 같은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줘서 효율이 올라가야만 이게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이라는 국가 정책을 하고 있어요. 차를 포함해서, 자동차를 포함해서 5개 제조 산업을 육성하는 게 이 인도네시아의 넘버원 국정 과제입니다. 이걸 누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현대차가 25만 대 생산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는 우리처럼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죠. 인도의 수건 과제는 뭐냐? 자기 현지산 함대를 200척을 건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대 건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제도 조선하고 손을 잡아서 장기적인 20년, 30년 파트너십을 원하는 게 인도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건 한 예입니다만 각 국가마다 그 국가의 개발 니즈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일감 사업장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개발 사업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B2G 사업이고. 이게 B2C 시장보다 적을 거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때까지 또 아세안에 진출한 방식은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공장을 내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외에 진출을 하면 혼자 진출하면 여러 가지 유틸리티라든가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중국에서도 그걸 경험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클러스터, 즉 산업단지, 직접 효과가 있는 클러스터로 함께 같이 나가서 직접 효과를 이루면 유틸리티도 같이 쓸 수 있고 물류도 서로 이제 부품을 주고받고 하니까 물류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시너지가 나죠. 해외로 진출할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해외로 나갔는데 아세안으로 나가서 과연 우리가 거기에 진출해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 이 게임이거든요. 그럼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클러스터 진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국가의 그런 수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지 문제 해결은 한 개 기업이 나가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업종, 산업, 기술이 복합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협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누가 국가 리더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정경유착이라는 그 지난 세월의 어떤 뭡니까? 이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걸 이제 정부와 기업이 뭔가 손을 잡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엘러지를 일으키는데 이제야말로 정말 차세대 리더십의 핵심이 얼마나 정경협업을 잘 이루어 나가느냐. 아까 저 미국에서도 봤잖아요. 안보, 외교와 경제가 이제는 한 몸이다 이거죠. 하나로 움직이던 시대라 이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코트라다, LH 등 이런 공공기관들이 조금씩 그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기업이 어떤 주력 산업을 가지고 그걸 우리는 이제 앵커 산업이라고 하죠. 앵커 산업을 가지고 나가서 산업 단지를 해야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팀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시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LH라든지 코트라 같은 데가 그렇게 중소기업들을 규합할 수 있는 명분이 없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앵커 업종 주도로 신남방 정책 2.0은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중국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중국에 이어서 이마트가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저는 뭐 철수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중국에 나갈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크기 전에. 근데 중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다 쫓겨나거든요. 지금 베트남도 이미 섬유 업체들 중에서는 많이 지금 야반 도주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똑같은 중국의 실패를 베트남에서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직접 투자를 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그 지역 사회에서 현지화된 기업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가 직접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로컬 기업하고 경쟁하지 말고 그 베트남에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에 유망한 로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기업들의 지분을 20, 30% 사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인력을 보내가지고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시장을 확대를 하면 편승형 외생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아까 제가 그랬죠. 30% 선진국과 70% 요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의 최적 포지션은 뭐냐면 제조사 판매사가 아닙니다. 제조 판매를 하는 걸 가지고 다른 개독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코치로 바뀌는 거예요. 즉 이걸 우리 운용사라 하죠.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서 우리 자본을 투자하고 그 자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을 넣어가지고 생산성을 올려주고 같이 우리도 성장하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획해 주는 거죠. 아까 미국에도 그런 정부 요청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각 국가마다 그런 기획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개발 사업화해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규합해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걸 이제 해야 된다.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의 이후에 이제 그 경기도 좀 살려야 되고 또 일자리도 이제 살려야 되는데 국내에서 그걸 뭐 규제를 완화를 하고 또 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은 자동으로 그럼 우리가 국내 시장이 다시 성장을 하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자동으로 또 투자를 하고 할 것이냐? 물론 일부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왜? 국내 시장이라는 게 이미 저출산 고령화의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의 성장 여지는 크지 않다. 그것도 전통 기업 업종과 기술로는 더더욱 기회가 많지 않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신남방 정책 2.0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거냐. 그걸로 이제 가야 된다. 가되 로컬 업체하고 경쟁하는 포맷이 아니라 운용사의 포맷으로, 즉 투자사, 기획사의 포맷으로, 합작 파트너사의 포맷으로 나가서 코치하는 그런 회사로 바뀌면서 현지에서 일감도 얻고 우리는 이제 현지가 공장이 돌아가면은 국내에서는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일감 역량이 더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품 제조 수출에서 연구 개발 기획 기능으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누구냐? 각 대기업의 종합 상사입니다. 그 다음에 각 대기업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이에요. 이런 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면 각 대기업들이 종합 상사와 엔지니어링사를 앞세워가지고 그 개발 국가별 개발 사업 과제를 발굴을 시키면은 대한민국 수십만 개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정말로 김우중 회장이 얘기했듯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감을 확보를 해야, 기업이 일감을 확보를 해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지, 기업이 일감을 잃고 있는데 일자리를 생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지속 가능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디서 주관하는 게 좋겠냐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그 산자부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디입니까? 외교부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뭐 여러 이제 관계 부처의 요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일개 부처가 그 정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게 굉장히 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들도 좀 융합이 돼야 되고 정부와 기업이 또 이렇게 협업 구도가 나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차기에 누가 뭐 국가 리더가 되든 그 리더의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진짜 글로벌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그 뭐 관계 부처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지, 이게 일개 부처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가 있고, 더 큰 오소리티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뭐 말씀드린 거는 그야말로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형성이 되려면 각 국가마다 엄청나게 많은 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데 지금 나갔는데 갑자기 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한 미얀마 산업단지 지금 건설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거기에 우리 보험은 들었냐? 부터 시작해서 그 국제 보험 같은 것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저 국제 기관들,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 협업할 분야도 무지 많기 때문에 어느 일개 부처에서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꼭 굳이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은 뭐 청와대 정책수석이 이걸 하나의 명운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 국가 개조의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관계 부처들이 다 협업을 할 수 있겠죠. 뭐 요즘은 또 특히 그 경제수석이 왜 5대 그룹 회장단을 뭐 불러가지고 지난번에 김상조 실장도 불러서 요 미팅도 하고 하니까 그런 미팅에서 사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까? 교육. 교육. 교육은 제가 그 산업한류혁명에서 아세안 지역 전문가를 1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는 아주 공감 가는 질문이에요. 대한민국에 아세안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제가 저 회사 다닐 때 제가 태국 지역 전문가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초보적인 건데, 우리 지금 뭐 젊은 사람들 직장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10만 명, 20만 명, 베트남 뭐 좀 규모가 크니까 거긴 한 3만 명, 인도네시아 또 규모 크잖아요. 한 3만 명, 뭐 태국 10,000명, 뭐 저기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10,000명, 10,000명씩 해서
소위 외국어 전문가만이라 해도 그게 기본 토대가 되니까 아세안 랭귀지 전문가만 해도 한 10만 명은 양성이 돼야 이 신남방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 신남방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한국 국내 시장과 신아세안 시장이 화학적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우리의 기술, 자본, 노하우가, 기술과 자본 노하우가 아세안에 접목이 되고 아세안에 있는 사업장들의 헤드쿼터 기능을 한국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베트남에는 대한국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한국에는 대베트남 전문가가 있어야만 화학적 결합이 지속 가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해외에서는 정경유착이 필요하다. 정말 공감합니다. 뭐 용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경협업이 필요한데 팀 코리아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번에 이제 한미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이제 나타난 건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이제 사우디의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 개발 프로젝트가 있고 지금도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제한테도 오고 있어요. 사우디의 여러 가지 이제 개발 니즈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사우디가 이 제조업을 좀 하고 싶다. 근데 부품 업체가 너무 없다. 부품 업체를 좀 양성을 좀 하자. 이제 이런 니즈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부품 산업 생태계에 대한 안목이 있으신지, 한 나라의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맷의 진출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건설 쪽 중심인데, 근데 누구나 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뭐 우리 중소기업, 대기업 지금도 다 얘기하잖아요. 뭐 코트라가 중심이 돼서 중소기업, 대기업 협업으로 같이 나가자 이런 얘기는 뭐 10년, 20년 전부터 나온 거죠. 그런다 그게 현실적으로 현지의 니즈에 부응을 하면서 진짜 우리 중소기업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교두보 역할이 되려면 아주 정확한 포맷이 짜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팁을 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개별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로 나가는데 앵커 업종이 나가야 2차, 3차, 4차 벤더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그렇게 돼야 2차 업체들도 혼자 자기 공장 만드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업체들하고 지분 인수를 해서 합작을 해서 기술을 현지에 전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이게 그 포맷이 나와줘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 차원에서 같이 좀 나가라. 뭐 그렇게 해서 나간 데는 많아요. 베트남에도 뭐 한 5-6개 중소기업 데리고 나가고 그런 사례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가서 그게 지속 가능하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는 것만 가지고 또 게임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가는 것만 가지고. 나가서 그 나가 있는 그럼 나가면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국내 일자리가. 그럼 또 투자도 거기 되잖아요. 그럼 거기 나가서 투자와 일감이 생겼으면 그 현지에 생긴 투자와 일감이 국내로 환원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현지에서 여기는 일감이 없어 공장이 30% 놀았답니다. 설비가. 근데 현지에 가갖고 일감이 생겨갖고 30%를 돌렸어요. 그럼 그 30% 돌리는 거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완제품을 만들면 핵심 부품 거기서 못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는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핵심 부품을 또 기획할 수 있는 R&D 설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인력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국내 경제 돌아가는 거와 우리가 해외 판을 벌리는 거하고가 링크가 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 이러면 그냥 뭐 해외 이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그 해외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실패하느냐. 생산 시스템을 옮기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굉장히 모듈화가 되어 있고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현지 사람들 뽑아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라인을 갖다가 돌려주면 돼요. 그러나 엔지니어링 역량은 현지에서 조기에 셋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만큼 고급 인력이 있어야 되고 엔지니어링이랑 역량, 설계, 개발 역량이랑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국에서 계속 이걸 뒷받침을 해줘야지만 현지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국내는 아예 접어버리고 다 옮겨가죠. 옛날에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홍색 공급망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갔거든요. 나중에 돌아오려고 하냐, 로컬 기업에 쫓겨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국내에 기반이 없는 거예요. R&D 역량이 없으니까 중국 기업들하고 무슨 힘으로 경쟁을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해외 중소기업, 대기업 그냥 뭐 같이 좀 나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요 질문은 그 신남방 정책에 대한 그 아세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 뭐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아까 임유진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 교육, 아세안 랭귀지 교육부터, 뭐 랭귀지 교육하면 당연히 이제 문화 교육 같은 게 이제 포함이 되겠는데, 뭐 질문해 주신 분하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과연 아세안 각 국가별로 뭐 무슬림 국가도 있고 뭐 많은데 그 국가들만큼 국가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냐? 예, 저도 굉장히 그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러면 이제 기성세대들은 코칭 일자리로 나간다. 근데 그러면 청년들은 뭐 우리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청년들은 그럼 뭐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교육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인데, 뭐 제가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청년 2030 이 MZ 세대들의 일은 다른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류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제조업을 들고 나가서 현지의 사업장을 펼치면 그게 기본 토대가 돼서, 지금 우리 베트남에서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관광객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유학을 제일 많이 오는 것도 또 베트남 학생이란 말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그게 왜 그러냐? 거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 교두보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수적 결과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베트남 같은 여러 나라에 나가서 우리 제조업이 어떤 사업장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산업화에 이제 일임을 담당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산업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로 설계하고 연구 개발하고 또 기획하고 또 투자 조율하고 뭐 이런 이제 좀 고부가치 지식 서비스 업무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업무와 연동해가지고 지금 한류가 주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아직 아주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게임 업체라든지 네이버다, 카카오다 일부 이제 그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글로벌한 문화 콘텐츠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뭐 그 중에는 이제 일부 이제 메타버스로까지 진화되는 것도 이제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MZ 세대는 공장 제조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고 뭐 개발하고 뭐 판매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한류가 지금 이제 대중문화 한류인데 이 한류 문화가 이제 생활문화 한류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활문화 한류 콘텐츠를 만드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저는 그게 우리 2030 MZ 세대가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이 아니냐.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준다. 예를 들면 이제 아세안 같이 이제 한류가 풍부한 국가들이 우리하고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 당연히 시장이 넓어지겠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이 제일 많이 진출하고 있는 데가 베트남이거든요. 왜 그러냐? 거기에 이미 제조 기지가 진출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제조업이 말레이시아다, 인도네시아다 가서 그런 제조 기반을 형성을 하면 국내의 콘텐츠 수요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문화 콘텐츠 수요층도 시장이 확장이 되는 거죠. 거기에 주인공들이 바로 MZ 세대가 된다. 그럼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2030 세대들은 또 한국의 고부가 관광 서비스의 또 주역이 또 되는 거죠. 네. ESG가, B2G라는 비즈니스가 ESG의 S하고 연동이 되느냐? 뭐 연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ESG라는 용어가 나오기 뭐 훨씬 전부터 B2G는 있었죠. 비즈니스 B2C, B2B, B2G죠. 그 B2B라는 게 이제 코칭, 아까 제가 그 탈경쟁의 외생적 성장이라는 게 로컬 기업들하고 경쟁하지 말고 지분 인수해가지고 하는 간접 투자, 편승 성장을 하자라는 게 이제 B2B죠.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 시장이 이제 코칭 기업이죠. 여러분들 지금 송도에 가시면
송도에 엄청나게 많은 유럽의 제약회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제약회사들 중에 거기서 약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파는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 제약 기업들의 코칭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GE 같으면은 GE 의료기기를 판매하려고 송도에다 만든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의료 업체들한테, 제약회사들한테 제약 그 실험실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교육시켜주고 이제 그런 코칭 역할을 하죠. 그걸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주 시장이 되는 게 B2B 시장이 되죠.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선수가 전성기 때, 올림픽 선수가 나이 젊을 때 전성기 때는 선수로 뛰지만 나이가 들면 뭡니까? 코치로 가잖아요. 동일한 거거든요. 그 트렌드를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남방 정책이 ODA 사업과 수출입은행 중심의 국가 차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노하우는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중견기업들에게 열어주기 위해 가산점 지원 등으로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고전문적인 분야 같아. 사실 그 ODA 사업은 뭐 그렇게 대기업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주로 이제 뭐 현지에 나가 있는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ODA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뭐 물론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삼성전자가 ODA 사업을 주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현지 정부하고의 관계가 워낙 이제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 측에서 뭐든지 삼성전자에다 먼저 바톤을 던지는 거죠. 이거 좀 삼성이 좀 해봐라.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거기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일부 삼성전자가 하는 경우는 많은데, 그러나 글로벌하게 봤을 때 ODA 사업의 수혜자는 대부분 다 한국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